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거에는 강남 3구만이었다가 요즘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일단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경기 인기 지역들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흔한 말이 됐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오늘 1월 4일 26년 새해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여 우리의 불을 불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를 그대로 읊어보자면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는 매수할 타이밍이지 공부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미래에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6년도도 같이 공부하여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기념하여 부동산 기초용어부터 실전 용어까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에 이 일에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도 모르던 불인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기초용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초용어들을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아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저희는 이제 2026년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 기틀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여서 가장 쉬운 것들부터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매. 매매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나 드디어 매매로 내 집 마련했어. 아니면은 나 이번에 우리 집 매매해 라고 했을 때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매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는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나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 혹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상가 임대 가능할까요? 임대를 맞춘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매도. 매도는 집을 파는 것을 매도한다고 합니다. 도망가다의 도로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수. 집을 사는 것을 매수라고 합니다. 수집하다의 수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는 합쳐서 매매라고도 하는 것이죠.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합니다. 저 이거 진짜 부동산 모를 때 너무 헷갈려 했던 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헷갈렸어요. 집주인을 임대인, 대장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쉽죠? 쉬운 내용들입니다. 호가는 주인이 혹은 어떤 외부인 제3자가 부르는 희망 가격을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는 높은데 잘 팔리지 않네? 아니면은 호가만 높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이에 반대되는 것이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얼마 가격 얼마에 샀다고 보고를 해야 돼요. 나라에다가 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지된 가격,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을 실거래가, 실제로 도장 찍고 신고된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시세, 시세는 통용되는 평균 가격을 시세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보통 시세는 KB부동산의 KB 시세를 많이 참고합니다.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내가 산 가격과 내가 팔은 가격의 차익. 5억에 사서 7억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은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지하철, 학군, 마트 등 집의 위치적 가치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세권, 숲세권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세권은 역 근처에 있는 집 부동산, 숲세권은 근처에 숲이 있는 공원이 있는 그런 부동산을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변형으로 슬세권 혹은 현세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이거 많이 쓰는 강남 3구라는 말입니다. 강남 3구, 강남 3구는 여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강남 3구라고 합니다. 부동산계의 에르메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강남 3구에 부동산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남, 서초, 송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용성. 마용성이란 말은 강남 3구가 과거에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다음으로 마용성이 뜬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강남 3구를 위협하는 힙한 동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용성은 말 그대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세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3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다음으로 마용성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지금은 마용성도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다음이 어딜지 계속 사람들이 탐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강남 3구랑 마용성도 다 한강 라인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은 동작구, 영등포구가 될지, 광진구도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한강 따라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으론 노도강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 끝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노도강이라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주거지들이 실제로 많이 몰려있고,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적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라고 할 때 노도강으로 많이 실제로 보러 갑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많이 찾는데, 여기가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풍문으로 들은 건데, 이제 강남 3구 혹은 마용성, 여기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도봉구, 노도강은 실제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가능한 지역이 노도강이 아닐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남 3구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노도강은 워낙에 오래돼서 이걸 욕하면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노도강 재개발을 반대하면 대역죄인으로 몰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금관구라고 합니다. 금관구는 당연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여기가 금관구라고 합니다.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입니다. 그 다음으론 이제 대장 아파트라는 말도 부동산을 관심을 갖다 보면은 많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인기 많은 대표 아파트입니다. 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세대수도 많고 실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을 주로 대장 아파트입니다.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는 누구냐,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는 누구냐 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아파트는 그 지역의 아파트의 시세를 머리 끌고 이제 잡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파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론 상급지, 하급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상급지, 아닌 곳을 하급지로 나누는데, 보통 상급지로 갈아타기 한다라고 합니다. 하급지에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좋은 집을 우리가 먼저 사서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없으니까 하급지부터 시작해서 상급지로 점점 갈아탄다. 이것도 환승하는 것처럼 점점 좋은 집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할 때 상급지, 하급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17개 가장 기초적인 초보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였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전 계약과 대출, 은행에서 계약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이자 성적표입니다. 이 집의 소유권과 혹은 근저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또한 들어갈 집의 등기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해당 건물에 빚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소유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혹은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혹은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의 흔적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꼭 확인해야 된다는 빚이라는 부분이 근저당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단어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은행이 혹시 몰라서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20% 정도 더 잡아놓은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그 빌린 돈의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간 못 받은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약 은행은 20% 정도 더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분양은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이 임장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임장은 부동산 현장 답사, 부동산을 직접 보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집 안에도 보고 집 겉에도 보고 쇼핑 가듯 집을 보러 가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혹은 대출 상담을 할 때 자서라는 말이 들릴 텐데 자필 서명의 줄임말로 대출 받으러 가서 이름을 쓰는 것,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을 자서라고 합니다. 나 자서하러 가, 나 이날 자서하러 가야 해,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은 기표. 기표는 대출금이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기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월 4일이니까 1월 4일이 내 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표날이야 라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부터 점점 더 딥해질 건데 지금 LTV, DTI, DSR, RTI 요것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LTV랑 DSR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다고 할 때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게 LTV랑 DSR인데 LTV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말합니다. 집이 10억인데 LTV가 70%까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출 금액이 7억이 됩니다. DTI는 DSR보다 조금 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소득 대비 대출 이자 감당 능력인데 여기서 대출은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이 대출, 내가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DTI를 계산한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대출의 이자와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 합친 거를 내 소득 대비로 나눈 것을 DTI라고 합니다. 내 소득 대비 대출이자 감당 능력.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 차량 할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빚을 고려한 대출 한도를 볼 때 이거를 DSR이라고 합니다. 내 소득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비율.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은행에서 DSR을 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DSR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관리를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RTI인데 요거는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살면서 잘 마주치지는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RTI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낼 능력이 되는지 보는 지표를 RT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정은 은행과 맺는 약속, 이것을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주택 유지 약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혹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1주택을 꼭 유지, 추가주택을 구매 안 하겠다. 내가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추가주택 구매 안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을 약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활안정자금 받고서 깜빡해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약정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받은 것을 급하게 상환해야 됩니다.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거칠 때 부동산을 사게 되는 순간 고려해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바로 취득세. 처음으로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바로 취득세라는 걸 내는데 집 살 때 나라에 내는 통행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도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 순간 고려해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죠. 그 다음에 이 집을 갖고 있기만 해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언젠가는 팔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을 저 집을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라고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취득세는 얼마고 재산세는 얼마고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오면 팔 거니까 양도세는 이 정도 내겠다라고 고려해야 되는 세금 3종 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과세는
일정 조건을 채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2에서 다룰 단어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데, 요게 요즘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요즘 굉장히 조금 흔해진 단어긴 해요. 예전에는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 집을 살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투기 지역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들까지 포함되면서 어떤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흔해진 단어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났니? 라고 나라가 물어보는 서류를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해요. 나라에 불특정하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고 내가 돈이 여기서 마련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라고 말하는 서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투자자와 재개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전문적이어지고, 사실 이 단어들만 알아도 어디서 내가 부동산 아는 척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재개발은 제가 재개발이랑 이 재건축이랑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재개발이 뭐지? 재건축이 뭐지?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조금 쉽게 이걸 설명하고자,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밀고 새로 짓는 것,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 혹은 여기만 새로 짓는 것, 건물만 교체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개발이 더 큰 범위고,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 재건축은 부동산만, 건물만 새롭게 만드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헷갈리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용적률은 땅 위에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용적률이고,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 요거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 가치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건폐율보단 용적률인데, 그 이유는 용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정해진 땅 안에서 팔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의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 위로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정해진 땅에 60평이면 60평, 100평이면 100평, 예시로 든 건데 100평이면 100평, 이 땅 안에 얼마만큼 지분권자들을 제외하고서 그 외에 이제 여유분이 생겨야지만 주체자의 수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위로 점점 높게 쌓아야지 팔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627 대책 나오면서 몸테크란 말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겐 아직도 몸테크란 말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몸테크는 내가 어떤 빌라나 개발될 것 같은 동네의 입지에 빌라 혹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재개발이 될 때까지 낡은 집에서 몸으로 버티며 사는 투자를 몸테크라고 합니다. 꼭 내가 그 집에서 안 살고 여기는 전세 주고서 이제 다른 데서 더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것도 몸테크에 해당되지만, 이게 왜 요즘엔 조금씩 사라진 말이 됐냐? 바로 이 갭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세를 끼고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설사 끼더라도 내가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만 돼서 이제 무조건 집을 사면은 내가 가서 살 곳을 사게끔 이제 규제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갭투자로 어떤 지역에, 입지 좋은 지역에 혹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는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나 저렴한 전세를 내면서 거기서 몸테크를 했었는데,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몸테크란 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할 단어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조금 더 딥한 영역인데,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 혹은 아파트나 빌라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있고,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던가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란 말이 한때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매달 원금을 똑같이 갚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한다고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실제로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대출을 계산할 때 꼭 DSR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따라서도 DSR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던 그 부동산 계산기인데요. 자, 한번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도 그냥 간단하게 5천만 원을 잡고요. 주담대 4억이라고 잡겠습니다. 총 기간 360개월이죠. 30년이니까 잔여기간도 360만 원. 이것도 4억으로 잡겠습니다. 금리는 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 원금 균등으로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으로 DSR 계산을 하면은 DSR이 46%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고 DSR 계산을 했었을 때 DSR이 51%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금 균등은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R에 이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DSR이 내가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원금 균등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이게 여기 상환 이자를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시면은 원금 균등이 훨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연이자율 5%를 계산했었을 때 4억에 원금 균등으로 했었을 때는 상환 원금 균등이잖아요. 원금을 균등하게 매달 48만 6,653원씩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가 166만원. 첫 번째 달에는 166만 6,667원이 나오고 그 다음엔 조금 깎였죠? 왜죠? 잔액이 48만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3억 9,903만 6,758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고 이자는 해당 잔금에 대해서 내가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만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납부액 자체가 보시면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죄송합니다. 원금 균등으로 먼저 볼게요. 48만 내는 총량이 같은 거죠. 214만 7,286원씩 원금 균등은 원금을 같이 111만 1,111원씩 내는 거고 이자액이 이 원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도 줄어들고 총 납부 금액도 줄어드는 건데 아까 똑같이 원금 균등으로 제가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요거 때문에 헷갈려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을 절었습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한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계속 쭉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납부액이 월 214만 7,286원씩 계속 똑같죠. 이것을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고 당연히 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277만원씩입니다. 아까보다 60만원 가량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111만 1111원씩 이렇게 원금을 균등하게 내고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가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잔액만큼, 남아있는 잔액만큼. 이것을 원금 균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이 두 가지의 상환 방식을 배웠다면 그 다음으로는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또 다른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이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요것들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매달 전세 이자만 내지 원금을 내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죠. 원금을 갚지 않고 원금은 이제 대출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걸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미리 갚는다고 하면 은행이 매기는 벌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대출 받는다고 해서 은행은 3년 동안 요 정도 이자를 내서 요 정도 수익이 나면 우리 은행에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내주는 건데 내가 갑자기 3달만 쓰다가 갑자기 다 상환하겠다, 나 목돈이 생겨서 상환하겠다라고 하면은 은행은 내가 이 정도까지 3년치의 수익을 계산해놨는데 그것보다 이미 그 이전에
3개월 만에 끊기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게 은행이 매기는 벌금인 거죠. 사실 요즘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이 많이 없어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 찾으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계신데 그런 금융사는 없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우대 조건. 요 말은 은행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꿀팁들이 금리 우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급여 이체를 한다거나 보험 가입을 한다거나 카드 개설 등을 하면은 금리를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 카드 개설을 해서 30만원씩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우대를 그렇게 해서 받으면 하락률은 한 0.1% 정도이기 때문에 카드 개설을 굳이 안 해도 될 카드를 개설해서 30만원을 매달 쓰는 것보다 그냥 0.1%의 이자를 더 내는 것이 더 이득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딱 30만원씩만 쓰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 은행의 마케팅 수단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찮은 것들이 많은 금리 우대 조건이 많은데 당연히 0.1%라도 낮추는 게 좋지만 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이건 안 써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대차라는 말입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세입자가 남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를 내놓은 물건에 내가 세입자로 가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물건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공급 면적은 총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은 찐 면적이에요. 뭐 어떤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 18평이다 라고 하면 복도랑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게 공급 면적인 거고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공급 면적은 복도랑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용 면적은 내가 내 방문 열고 들어가서 집문 열고 들어가서 짐들을 놓고 거주하는 그 안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특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데 당연히 정부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을 오래 갖고 그 집에서 오래 살아라.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너무나도 흔해진 말인데 왜 흔해졌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땅 사려면 구청장 허락받으세요 하는 투기과열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거에는 강남 3구만이었다가 요즘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이 사진도 되게 많이 저희 그 방송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경기 인기 지역들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흔한 말이 됐죠. 이상으로 불인이를 위한 부동산 기초용어를 한번 마련해봤고요. 26년 새해에 다가와서 우리 다시 초심을 다잡는 마음에서 부동산 용어들을 한번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이제 앞으로 요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찾아보려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때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지 잘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것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레버리지 랩이고요. 유튜브와 인스타, 스레드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026년 같이 공부하며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